1세대는 얼굴이 되게 옹졸해 보였어요. 얘는 밖에서 이렇게 딱 봤을 때도 여러분, 저는 비당입니다. 이 BMW의 여러 다양하고 촘촘한 라인업 중에서 아마 제가 가장 관심 없었던 모델이라면 이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가 아니었나 싶어요. 이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 이번에 2세대로 완전히 새롭게 돌아왔습니다. 전에 없었던 저의 관심을 이번에는 끌 수 있을지 같이 알아봅시다. 지금부터 판카. 제가 그동안 이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를 별로 안 좋아했었던 이유, 디자인이 아니었을까요? 1세대 모델이 2014년쯤 나왔거든요. 그 당시의 BMW 라인업은 지금보다 더 후륜구동이 많았었죠. 근데 얘만 전륜구동이다 보니까 이 BMW 하면 딱 우리가 떠올리는 그 긴 보닛, 후륜구동의 그 늘씬한 비율,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. 보닛 짧고 막 좀 약간 비율이 별로였었어. 얘도 마찬가지기는 합니다. 보세요. 보닛 되게 짧고 쐐기형이고 박스카고 정말 멋있기 힘든 비율을 갖출 수밖에 없어요. 그게 달라진 건 아닙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세대 액티브 투어러 신형, 얘는 1세대보다 훨씬 더 멋있어졌습니다. 한결 나아요. 어디가 그렇게 달라졌냐면, 자, 일단 1세대 대비 이 키드니 그릴이 훨씬 커졌습니다. 모든 BMW 라인업이 키드니 그릴 크기를 확 키우고 있잖아요. 얘 보세요. 이만해졌잖아요. 거의 뭐 팔뚝 정도 높이의 콧구멍을 갖게 됐습니다. 이게 커져서 좋은 차가 있고 조금 뇌이징이 필요한 차들이 있죠. 얘는 전자입니다. 이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는 박스카다 보니까 뒤가 훨씬 크고요. 또 벨트 라인도 앞으로 쏟아지는 쐐기형 라인을 갖고 있는데, 1세대는 크고 앞으로 쏟아지는데 앞까지 키드니 그릴 요만해가지고 되게 작아. 얼굴이 되게 옹졸해 보였어요. 얘는 뒤가 큰 건 그대로인데 쐐기형인 것도 똑같지만 키드니 그릴을 키우면서 얼굴이 훨씬 더 당당해졌습니다. 뒤쪽의 볼륨감과 앞쪽의 당당함이 이제는 좀 비율이 맞아지면서 자연스러워졌죠. 커다란 키드니 그릴, 이 시리즈에서는 정말 신의 한 수가 아닌가 싶어요.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액티브 셔터그릴도 들어가 있습니다. 지금 콧구멍이 닫혀 있네요. 달리다 보면 이렇게 열리겠죠? 여기 범퍼,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, 마치 그 앞쪽 스포일러가 위로 올라가면서 마치 날개인 것처럼 이렇게 범퍼랑 투피스인 것처럼 맞물려져 있잖아요. 가까이 보면 여기 안쪽으로 홈이 깊게 파여 있을 뿐, 얘랑은 어디 파팅 라인 끊김없이 하나로 된 범퍼일 뿐이거든요. 요런 형태의 디자인이 제네시스 GV80 범퍼에도 들어가 있습니다. 근데 걔는 이 틈이 커요. 그렇다 보니까 밖에서 이렇게 딱 봤을 때도 하나의 부품인데 두 개처럼 보이려고 했다가 좀 커서 그냥 하나로 보여. 딱 말았어, 디자인은. 이게 더 훨씬 올바른 이해죠. 이 1세대 모델 대비 2세대 모델은 캐릭터 라인이 훨씬 더 또렷해졌습니다. 1세대 모델은 뭐 걔도 캐릭터 라인이 있긴 있었어요. 근데 이 알값 있죠, 면과 면이 만나는 사이의 선, 이 선이 꺾이는 사이의 요 아주 미세한 알값, 요게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해서 펑퍼짐해 보인달까요? 그런 게 있었는데, 얘는 요런 동글동글한 면이랑 딱 접어놓은 면이랑 요 두 가지를 함께 써서 훨씬 더 캐릭터 라인이 명료하고 단단해 보이죠. 밝음과 어두움이 딱 대비되잖아요. 볼륨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단단해 보여요.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벨트 라인 뒤에선 요 정도인데 앞으로 갈수록 정말 이렇게 뚝 떨어지잖아요. 요 면도 앞으로 갈수록 더 넓어지고요. 그래서 차가 앞으로 쐐기형으로 쏟아지게끔 생겼고, 서 있긴 하지만 속도감도 느껴지고, 이렇게 MPV, 박스카, 속도감을 나타내기 어려운 형태에서 이런 걸 막 써가지고 그나마 좀 빨라 보이게끔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삼각형 쪽창이 아주 크게 달려 있는데, 이따가 실내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요 쪽창, 벨트 라인이 내려가면서 앞쪽 시야가 커지고, 그리고 여기 쪽창을 하나 따로 뻥 뚫어놔서 운전할 때 보면 앞쪽 시야가 상당히 좋죠. 요거
도어 핸들. 요즘 BMW가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고 있죠. 솔직히 문을 여는 것만 봤을 때는 예전 방식 이렇게 잡고 당기는 방식이 더 편하긴 한데 보기에는 요게 더 예쁘죠. 더 요즘 차 디자인스럽고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키는 큰데 반해서 신발은 작죠. 지금 사이즈가 205-60R17입니다. 타이어 폭은 205mm 밖에 안 돼요. 요즘 신형 BMW 중에서 이런 사이즈를 신고 있는 차가 별로 없죠. 보통 이 사이드월도 더 낮고 휠은 더 크고 폭도 더 넓고 이런 신발을 신는 경우가 많은데, 얘는 요즘 BMW 치고 상당히 얌전한 신발 사이즈를 신고 있습니다. 멋이랑 승차감을 둘 다 고려했을 때 한 18인치 정도면 딱 좋지 않았을까. 앞도 그렇고 옆도 그렇고 뒤도 그래요. 예전보다 한결 단아하죠. 디테일을 좀 생략하고 되게 단순한 면으로 조합을 했어요. 멋있습니다. 지금 이런 깊이감 있죠. 여기까지 한 덩어리, 그 밑으로 또 한 덩어리, 또 한 덩어리, 이렇게 크게 나누고 그 안에서도 또 나눠지고, 이런 이 박자감, 리듬감, 이런 걸 통해서 단순하지만 심심하지 않게 요리한 이런 뒷모습, 뭐 예전보다 훨씬 멋있어졌어요. 리어램프도 그렇죠. 예전에는 가느다란 선이 이렇게 막 여러 겹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두꺼운 선 하나가 딱 들어가 있죠. 훨씬 더 단순하고 있어 보이고 마음에 들어요. 전부 LED입니다. 당연히 이제는 BMW 모든 라인업 모든 차에 전구 하나도 없어요. 전부 LED입니다. 같은 MPV, 같은 SUV라도 요즘은 옛날보다 뒷유리를 좀 눕히는 경향이 있죠. 그래야 밖에서 봤을 때 좀 더 스포티해 보이니까요. 근데 뒷유리는 막 높이는 와중에 위쪽 스포일러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옛날보다 훨씬 더 이게 길어졌죠. 요건 유지한 상태에서 유리만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거 길이 보세요. 되게 길잖아요. 안으로 쑥 들어가고요. 또 트렁크를 볼까요? 이것도 전동으로 안 열려. 전동으로 열립니다. 사실 가격 말고 그냥 급으로 봤을 때는 전동 트렁크가 안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그런 거 빠뜨리지 않았고요. 트렁크 용량, 이 기본 상태가 470L, 2열 시트 등받이 다 접으면 1455L로 늘어납니다. 트렁크, 자 이렇게 생겼는데 공간이 꽤 네모 반듯합니다. 그리고 이 아래로 추가 수납 공간이 상당히 커요. 여기다가 어지간한 세차용품은 다 넣어가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. 5만원짜리 넣으면 얼마 들어갈까? 한 글쎄요, 요만큼이 100만원이니까 사과 박스 하나 얼마라고? 몇 억? 5만원짜리 아니야? 바카스 박스가 1억이라고 그랬나? 그렇게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어서요. 2열 시트를 한번 접어볼게요. 보시는 것처럼 등받이는 4대 2대 4로 폴딩 하실 수 있어요. 이렇게 3개로 나눌 수 있는 경우에,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키 타러 간다고 칩시다. 그러면 뒤에 사람 2명 앉고도 가운데로 긴 짐 실을 수 있거든요. 그럴 때 아주 편해요. 근데요, 연식 변경되면서 언제 또 소리 소문 없이 6대 4로 바꿀지도 모릅니다. 예전에 171D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적 있었거든요. 요거 이렇게 4대 2대 4가 훨씬 좋은 방식이다. BMW가 원래 시트 포지션을 되게 많이 낮출 수 있는 걸로 유명하거든요. 근데 얘는 MPV잖아요. 이렇게 높은 시트 포지션이 절대 흠이 아니라는 점, 그리고 시트 포지션이 높은 덕분에, 그리고 벨트 라인을 낮춘 덕분에 딱 앉아있으면 앞쪽 시야가 탁 트여 있죠. 운전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. 218D 액티브 터러라면 아마 초보 운전자분들도 많이 사실 것 같은데, 그런 분들 되게 주차할 때 이렇게 좀 되게 부담이 크잖아요. 얘는요, 그런 부담을 확 줄여줄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카메라가 엄청 많아요. 앞, 뒤, 옆 다 있거든요. 그래서 원하는 앵글로 차를 다 살펴볼 수 있고요. 앞에 장애물이 뭐가 있는지, 뒤에 장애물이 뭐가 있는지 다 살펴보실 수 있고, 3D 보기로 하면 이렇게 차를 돌려가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. 360도 뱅글뱅글, 그죠? 그리고 재밌는 거, 여기 가운데 나와 있는 차로 이 램프의 작동 상황을 다 확인할 수도 있어요. 깜빡이, 하이빔도 켜집니다. 이렇게. 그리고 뒤로 가잖아요.
자, 브레이크 밟았죠? 그 다음에 깜빡이 들어오죠? 그리고 후진등도 들어옵니다. 모든 램프를 모니터로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, 이것도 뭐 조금 재밌는 부분이죠. 하나 또 있습니다. 자동 세차장 보기. 우리 자동 세차장 가시면 그 코너 되게 좁거든요. 거기에서 그 정확히 자동 세차장 그 기계에 들어갈 때 운전대를 어디로 얼마나 꺾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. 세차하러 왔습니다. 촬영 중에 차가 너무 더러워져 가지고 지금 인서트를 따야 되는데 세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. 여기 자동 세차장 보기. 이렇게 자동 세차장 진입하실 때 보면 이 코너가 상당히 타이트한 경우가 많아요. 대부분 이렇거든요. 자, 그럴 때 이걸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. 이거 돌리면 진행 방향을 표시해 주거든요. 저 앞머리가 저 레일에 딱 맞게 들어가야 될 때, 그럴 때 아주 유용하겠죠. 내 돈 13,000원. 여러분, 이렇게 자동 세차장 진입하실 때는 와이퍼 지금 얘는 218이잖아요. BMW 라인업에서 되게 엔트리급이에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재를 보시면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. 요런데 이렇게 딱 보시면 되게 고급스러워요. E 시리즈 같은 느낌이 안 듭니다. 5 시리즈라고 해도 믿겠어요. 딱 요만큼 오려놓고 보면. 플라스틱 같은 것도요, 같은 이런 딱딱한 플라스틱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중 브랜드의 딱딱한 플라스틱이랑 프리미엄 브랜드의 딱딱한 플라스틱을 만져보면 촉감이 이 프리미엄 브랜드 쪽이 조금 더 고급스럽다니까요. 운전대, 요것도 BMW-답죠. 무슨 말이냐면 림이 되게 두꺼워요. 이렇게 쥐는 맛이 있달까요? 손아귀에 이렇게 딱 들어옵니다. 그리고 가죽도 촉촉해서 착 감겨요. 요것만 봐도 BMW가 운전 재미를 높이기 위해 신경 썼다는 걸 알 수 있죠. 아우, 딱 떼다 내 차 달고 싶다. 오, 좋아요. 딱 붙는다니까 손에. 또 이렇게 신차다운 느낌을 팍 주는 거, 커브드 디스플레이죠. 10.25인치, 10.7인치. 그래픽도 이전과 확실히 달라졌고요. 여기 인터페이스도 완전히 달라졌죠. 여기 메뉴를 아주 편하게 돌릴 수 있는 아이드라이브 인터페이스가 있었죠. 근데 최신 모델들은 그걸 버렸습니다. 저 개인적으로는 아이드라이브를 너무 편하게 쓰고 있던 입장에서 조금 아쉽죠. 예전에는 메뉴도 이걸 다 정리해가지고 항목별로 모아놨었거든요. 얘는 태블릿처럼 그냥 다 이 디스플레이 안에다가 다 흩어놔버렸습니다. 현재 인터페이스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원래 쓰던 기능을 찾아야 돼. 그러면 어디 있는 거야 하고 한참 찾아야 된다니까요.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. 처음 보는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확실히 좀 직관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. 그나마 다행인 건 이걸 항목별로 좀 모아놓긴 했어요. 모든 앱 말고 인포테인먼트 앱이랑 차량용 앱이랑 따로따로 모아놓긴 했습니다. 또 밖에 있는 앱들 중에 자주 쓰는 것들은 위쪽으로 바로가기로 모아놓을 수도 있거든요. 어떻게 조금이라도 편하게 쓰게 할까라는 고민을 한 것 같긴 해요. 조작성 면에 있어서는 제가 오래된 사람이라서 그럴지도. 계기판을 볼까요? 이것도 상당히 그래픽이 예전과 다르죠. 여기 톱니바퀴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가운데 뜨는 그래픽도 고를 수 있고요. 빈 화면, 그 다음에 트림 미터, 방향, 내비게이션, 지포스도 나와요. 여러 가지를 바꿔서 보실 수 있고요. 또 옆으로 딸깍 하시면 요 레이아웃도 바꿀 수 있습니다. 또 옆으로 옮기시면 HUD의 그래픽을 바꿀 수 있습니다. 기본 화면, 그 다음에 디렉셔널 뷰, 맨 아래는 스포츠 화면. HUD는 요 앞유리에 반사시켜서 보여주는 방식이 아닌 별도의 반사경이 뿅 하고 펴지는 컴바이너 타입을 쓰고 있습니다. 이 앞유리에 싸주는 방식이 유리 사이에다가 그 반사 필름을 넣어야 돼서 더 비싼데, 얘는 E 시리즈니까 이렇게 컴바이너 방식으로 넣었습니다만 이거라도 없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.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컴바이너 유리의 위치가 유리랑 보닛이랑 만나는 딱 그 중간에 걸려 있어서 이게 약간 위치가 애매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살짝 들고요. 뭐 정보를 보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이 저 보닛 선이 HUD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가요. 그래서 그건 조금 거슬린다니까요.
또 시선을 아래로 옮겨보시면 여기 가운데는 커다란 무선 충전 패드도 있습니다. 뭐 태블릿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넓게 들어가 있습니다. 여기 아래 고정 장치가 있는데 딱딱 밀면 핸드폰을 물어주고요. 컵홀더 있고 그 아래는 수납 공간이 있고요. 그 위로는 여기 시동 버튼, 기어 스위치, 파킹 버튼, 마이 모드, 뭐 볼륨 다이얼 이런 게 모여져 있는 뭐랄까요? 섬이 하나 떠 있죠. 요즘에는 이 기어 변속을 전기 신호로만 하잖아요. 쉬프트 바이 와이어. 그렇다 보니까 셀렉터 아래로 수납 공간을 이렇게 팔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수납 공간은 이렇게 조그맣게 달려 있는데 원래도 BMW가 센터 콘솔 공간에 상당히 인색했었는데 여기도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. 커브드 디스플레이 아래로 공간이 뚫려져 있잖아요. 이 아래로 빛이 이렇게 은은하게 싹 밀려 내려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선으로 들어오고요. 여기는 간접 조명, 여기는 직접 조명. 이 둘이서 조화롭게 싹 아래를 가로지르니까 되게 밤에 예쁘거든요. 오디오 시스템 요거는 상당히 단점입니다. 원래 BMW가 오디오 시스템이 좀 인색해요. 뭐 5 시리즈나 7 시리즈 위급으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 아래급 모델들에는 스피커에 돈을 좀 안 쓰죠. BMW가 218D도요 중간에 보시면 미드레인지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요. 마치 트위터 그릴인 것처럼 무늬가 막 파져 있는데 가까이서 이렇게 보잖아요. 무늬일 뿐입니다. 그릴 아니에요. 트위터 없습니다. 실제로 제가 음악을 들어보더라도 좀 그냥 들을 수 있는데 벙벙댑니다. 그 음의 선명도가 좋지 않아요. 제가 218D 액티브 투어러를 하더라도 아마 스피커는 튜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. 자, 2열입니다. 얘는 MPV입니다. 그래서 공간이 상당히 중요한 차죠. 얼마나 잘 연출을 했을까요? 지금 운전석, 조수석을 거의 비슷하게 맞췄고요. 운전석은 제가 평소에 앉는 시트 포지션 기준입니다. 자, 무릎 공간. 확실히 1세대 모델보다는 차도 커졌고 무릎 공간도 넉넉해졌어요. 놀라운 게 아까 운전석에서 시트 포지션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이 시트 아래로 발을 깊숙이 넣을 수 있습니다. 이 시트 엉덩이 받침 아래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. 이것도 만약에 이걸 뒤로 당겼을 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. 이 공간 칭찬해 줄 만하고요. 또 밖에서 봤을 때 키가 큰 차잖아요. 머리 공간도 이 정도면 오케이. 그리고 예전 모델보다 좋아진 게 이 등받이 각도 확실히 많이 눕습니다. 원래 국산 SUV들이 좀 이런 게 되게 많이 눕고요. 수입차들은 좀 더 누웠으면 좋겠네. 왜 이렇게 서 있어?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얘는 수입차 치고 독일차 치고 옛날보다 꽤 많이 눕혀지는 편입니다. 등받이 각도 당연히 조절되고요. 짐 많이 실었을 때, 짐 없을 때. 짐 많이 실었을 때는 이 정도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. 짐 없을 때는 이렇게 앉아가시면 됩니다. 지금 218D 액티브 투어러는 트림이 두 개인데 얘처럼 럭셔리 트림에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고요. 하위 트림에는 이게 빠집니다. 파노라마 선루프는 있는 게 좋죠. 저는 주변에서 누가 차를 산다고 할 때 이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은 선택 가능하다면 넣으라고 추천해주는 쪽이거든요. 평소에 닫고 다니다가도 이렇게 한번 열고 싶을 때 열 수 있는 게 아주 커요. 2열 송풍구 있고 USB 타입C 포트 2개 있고 아래 수납 공간 있고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이 불도요 서서히 꺼지고요. 이렇게 서서히 켜지고요. 제가 이 글로벌 사이트에서 이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 자료를 봤더니 걔는 2열 시트가 슬라이딩이 된다고 하더군요. 13cm 앞으로 당겼다 밀었다 된대요. 근데 아무리 찾아도 얘는 그게 없는 거예요. 요건 한국 사양에서 빠진 모양입니다. 아쉽죠? 뭐 짐 많이 실었을 때는 좀 앞으로 당겨 안고 짐 없을 때는 뒤로 당겨 안고 그럼 좋은데 슬라이딩 기능은 한국에서 빠졌고요. 218D 액티브 투어러를 타셨던 분들의 영상을 잠깐 봤습니다. 뭐 이렇게 주행 성능에 대해서는 약간 시큰둥하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. 제가 타보니까 느낌이 어떻느냐.